내가 70 넘어서 사기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지. 근데요? 그걸 다 갚고도 복수까지 하셨다면서요? 응,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인간, 내 인생을 너무 우습게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너무도 생생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76살이 됐습니다. 살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숨만 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복지요? 요즘처럼 정부 지원이 있고 노인 수당이 있고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애들 분유값은 물론이고 전기세 한 푼도 제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마련했죠. 아침엔 새벽 시장에 나가서 떡볶이 재료랑 튀김거리 챙기고 낮에는 시장통에서 분식 장사했어요. 배달이란 게 없던 시절이라 포장도 손수하고 장사 끝내고 나면 밤 11시. 그 시간에야 겨우 집에 돌아와 애들 씻기고 재우고 다음날 준비를 또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억척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땐 억척스럽다는 말이 칭찬인지 욕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산 거예요. 아이들한테만큼은 굶기는 일 없게 하려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아파트 한 채 마련하게 됐고 조금씩 모은 예금도 생기고 손주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쟁여놓은 돈도 있었어요. 누군가 보면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제 땀, 제 시간, 제 청춘이 전부 담긴 돈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걸 단 한 사람에게, 그 사람 하나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땐 솔직히 말해서 찝찝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차림새도 깔끔했지만 어쩐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달까요? 할머니, 요즘 노후 자산 관리 관심 있으세요? 제가 안전하게 불려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말했죠. 난 그런 거 몰라요. 괜히 말 섞자고 하지 마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작은 떡 하나 들고 와서 할머니, 어제는 너무 무례했죠? 괜히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정말 공손하게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자 구조나 상품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고는 말을 길게 이어갔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실하네 싶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렇게 인사성 바르고 말끝 흐리지 않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찾아왔어요. 시장 앞에서 내가 가게 문 닫을 때쯤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어느 날은 할머니, 이 동네 돼지국밥집 맛있다던데 식사 같이 하시죠? 하고 식사도 사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참 착한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뵐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냥 어머니 같아서요. 그런 분께는 절대 실망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챙겨주는 듯한 말을 해주면 괜히 마음이 풀리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본격적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은행 이자 쥐꼬리만큼인 거 아시죠? 1년에 고작 몇만 원 붙는 수준이에요. 그 돈 가만히 두는 게 손해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펀드 절대 손해 안 나고 월 이자가 나와요. 할머니 명의 그대로 해드릴 수도 있고 안전장치도 확실합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지금처럼 살 거야. 하고 딱 잘랐죠. 그러자 그는 또 말했습니다. 그럼 일부만 해보세요. 절반만이라도. 수익 나오면 그때 나머지 생각하셔도 돼요. 할머니 같은 분이 사기당하시는 거 볼 때마다 가슴 아파서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날 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결국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소액 예금 하나, 그 다음엔 내 명의의 아파트 관리와 세금 처리를 맡긴다며 부동산 서류, 그 다음엔 손주들 결혼 자금도 잠깐만 운용하자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머니, 이젠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 믿어주신 만큼 저는 더 정직하게 모실게요. 그래서 나는 결국 모든 걸 넘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아팠던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서류들이 하나하나 그 사람 명의로 바뀌어 가는 걸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있는데 설마. 그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의심할 타이밍이 몇 번이고 있었는데도 설마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뭐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문득 그가 내게 말했던 사무실 주소가 떠올라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큰맘 먹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버스를 타고 환승까지 해가며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3층으로 올라가 봤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없이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혹시 주소를 잘못 기억했나 싶어 지갑에서 그 사람이 준 명함을 꺼내 다시 확인했는데 맞았습니다. 그 주소가 정확히 거기였어요. 그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사람이 살던 아파트라고 말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 역시 그런 사람은 산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에게 보냈던 계약서들을 꺼내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도장도 사인도 이제 보니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처음부터 전문적인 문서가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직접 은행에 문의해 봤을 때 예금이 인출된 시점과 방식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까지 믿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조차 모르겠는 그 공허함. 그 사람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내 인생도 같이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땀 흘려번 돈, 밤을 새워 모은 그 피 같은 돈이 그 사람 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내 삶의 의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 눈물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다 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걸 내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내가 바보처럼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조차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게 세상 살아오면서 남들한테 나는 사기 같은 건 안 당해 하고 으쓱했던 적도 있고 어릴 적부터 생활력 하나는 누구보다 강하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게 그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자식들한테 말 못했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굳이 아이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삶 자체가 무너진 건 식사를 해도 맛이 없고 밥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먹던 김치도 내가 직접 담가놓은 장조림도 모두 입에 쓰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끼, 두 끼, 끼니를 대충 넘기다가 하루 이틀 몸무게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죠. 6개월 사이에 12kg 빠졌습니다. 내가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아니었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눈은 퀭해지고 사람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창문을 열지도 않았고 밤이 돼도 불도 안 켰어요.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고 문 앞에 쌓인 우편물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도 귀를 막고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그 사람도 미웠지만 가장 미운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었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 많은 시간 왜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그 순간들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건 자책과 후회뿐이었습니다. TV를 틀어놓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릴 뿐 화면은 흐릿하게만 보였고 귀에 들어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눈 뜨고 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 끄고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눈 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이제 와서 뭘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늙은 몸뚱이 하나 남은 내가 이 세상에 더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누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천천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 안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 불씨가 나중에 내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고소남 고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누군가가 자신처럼 사기를 당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김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진다고 그놈이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겠죠. 그 말이 김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놈은 지금도 다른 어르신들 등쳐먹고 다니겠구나. 그렇게 방 안에서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놨는데 뉴스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나와서 말하셨어요. 나는 그 사람 고소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그냥 조용히 잊으려 했죠. 근데 지금 와서 후회돼요. 내가 참은 사이에 그놈은 또 다른 사람을 속였대요. 그 말이 마치 내 속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이에 그놈은 지금 또 어디선가 똑같이 사람들 등쳐먹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나만 당했으면 그나마 참았을지도 몰라. 근데 다른 사람까지 피해본다면? 그건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렇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찾아낸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뭘 잃었는지 그 놈도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랍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파일 하나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 수기로 써준 계약서, 받았던 명함, 심지어는 그와 통화할 때 무심코 녹음됐던 휴대폰 음성 파일까지 그동안 눈길조차 주기 싫어서 밀쳐놨던 그 종이 뭉치들을 하나하나 펴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종이도 못 넘겼어요. 그 사람의 이름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목 뒤가 서늘해졌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그 종이들을 다시 보고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점점 내 안에서 의지라는 게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며칠 뒤 나는 용기 내어 동네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당당하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변호사 선생님 앞에 앉아 내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서류를 넘겼는지, 내가 어디까지 당했는지 말하면서도 다시 눈물이 고이더군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증거도 있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너졌던 어떤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나는 법률 상담소에서 알려준 대로 관련 민사 절차, 형사 고소 절차,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머리가 굳었는지 처음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지만 억울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내가 나서야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종이와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장사하느라 법이니 계약이니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이젠 그게 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겠죠. 법률 상담소를 다니고 서류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혼자서 억울해하고 법적 절차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나처럼 당할 사람이 또 생긴다면? 그 생각을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예전에 TV에서 봤던 고발 프로그램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함께 공론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데 나간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방송으로 알려야 하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부끄러워할 사람이 나일까? 당한 내가 아니라 그 사기꾼이 부끄러워야지. 그래서 큰맘 먹고 프로그램 제작진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내가 겪은 모든 일을 타이핑해서 보냈습니다. 계약서 사본,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목록까지 첨부하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후회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뒤 담당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사연 잘 받았습니다. 이거 꼭 방송에 나가야 할 이야기예요.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야기는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기도 했습니다. 내 얼굴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겪은 일이 공중파에 공개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바로 다음 날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방송 잘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셨어요.
혹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명, 그러다 5명, 그리고 열흘 만에 1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도 다양했습니다. 70대 어르신뿐만 아니라 60대 초반, 심지어는 50대 후반분도 계셨어요. 다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방송 안 봤으면 나 혼자만 당한 줄 알았을 거예요. 누군가 먼저 용기 낸 게 우리에겐 진짜 큰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위로하고 경험을 나누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팀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별다른 절차도 없이 그냥 다들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더 생겼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정리하고 끝을 보자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피해자 모임 대표가 되고 나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중 어떤 분은 할머니, 이 서류에 뭐가 잘못됐는지 봐줄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고, 또 어떤 분은 상대방 주소로 등기 보낼 땐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질문들을 혼자 찾아보고 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상담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변호사 선생님이 말하던 법률 용어들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법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손댄 게 바로 법무사 자격증 공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웃었어요. 엄마, 그건 젊은 애들도 어려워서 포기하는 시험이에요. 이제 좀 쉬세요. 뭐하러 그런 걸 해요.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오기가 생기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쉬면서 산 적이 어딨어? 죽을 각오로 모은 돈 다 털리고 인생 엉망된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그래서 작은 독서대를 하나 샀고 헐값에 나온 헌 교재들을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택배 박스를 열고 책을 꺼내던 그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처음 책장을 펼치는데 민법 제1조 이 문장 앞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용어부터 생소했고 문장도 길고 딱딱해서 한 줄을 읽는데 10분도 넘게 걸렸어요. 그럴 땐 종이에 바뀌어 쓰고 소리 내어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뜻을 외웠어요. 어떤 날은 밤을 꼬박 새기도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잠들었는지 깨었는지 모를 정도로요. 하지만 그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억울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점점 더 이해가 되고 판단이 생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또 공부해요? 시험 보시게요? 하고 놀리듯 물어요. 그럼 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험? 그건 덤이지. 나는 지금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책 펴는 거 처음 본다. 젊을 땐 그렇게 장사만 하더니. 맞아요. 젊을 땐 정말 책이란 걸 들 시간도 없었어요. 시장에서 튀김 뒤집느라 손이 기름 범벅이었고 저녁에는 도시락 싸며 정신없이 하루가 갔으니까요. 그런 내가 이제는 책상에 앉아 조항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다는 것. 그게 참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내 나이에 공부가 무슨 의미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부는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한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걸 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미 돈은 넘어갔고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조차 포기하세요. 어머니, 그거 받아내기 쉽지 않아요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바보처럼 당했다고 그냥 넘기면 정말 그 사람이 이긴 거잖아. 그게 제일 억울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고 금융 내역을 추적하고 계약서 원본과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하루 종일 복지관에서 폭사기 앞에 서 있기도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법률 용어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인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이 힘들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저 사람. 아직도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당당하게 서 있었고 마치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보다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텨온 동안 이 사람은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았겠구나.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모아둔 자료들과 피해자 모임에서 함께 준비한 증언, 그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판사님이 선고하던 그날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라. 사기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며 형사 책임 역시 병행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받은 판결이 맞는 건가? 그리고 며칠 뒤 그 사람은 사기죄로 정식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었고 내 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죗값 받는 걸 보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억울함을, 내 고통을 법적으로 당신은 피해자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전부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일부만 반환받았고 남은 건 아직도 싸워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걸 되찾았어요.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된 용기, 그리고 나를 존중해준 법의 힘. 그게 바로 내가 찾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민사 판결도 나오고 조금이나마 돈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솔직히 속은 시원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인가?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 걸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본다고 해서 내 안에 있던 분노와 상처가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고통, 내가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판결 하나로 덮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일을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알리고 예방할 방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동네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명찰 하나 달고 직원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요, 전 그래도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까지 돕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걸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보통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데요. 자격증이 없으셔도 되려나? 근데 내가 조용히
내가 모은 자료들과 공부한 노트를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이건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시니어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엔 수강생이 단 3분이었어요. 다들 조용조용 앉아 계셨고 강의 중간엔 꾸벅꾸벅 졸기도 하셨죠. 하지만요,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당했던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왔고, 이렇게 신뢰를 얻고, 이렇게 돈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도 같은 방식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우리 남편도 저런 사람한테 몇 번 속을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경험담을 들으니까 진짜 실감나네요. 그 첫 강의가 끝났을 때 복지관 직원분이 조용히 오셔서 말하셨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또 해주실 수 있죠? 요청이 벌써 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2번째 강의, 3번째 강의, 1달, 2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경로당에서부터 시청, 노인회관, 사회복지단체들까지 김영순 강사님 모실 수 있을까요? 이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고 누구도 나처럼 속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강의가 끝난 뒤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십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싶습니다. 그 사람 하나 벌 주는 걸로는 부족했지만 내가 겪은 아픔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는 것,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가 아니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마 평범한 할머니로 집 앞 마트 다니고 손주들 사진 보면서 TV 드라마나 보며 하루하루 보냈겠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나는 그때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며 강의도 하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방송국에선 인생 멘토라고 인터뷰 요청까지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사기 한번 크게 당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조금 기분이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싶어서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사는 것도 의미 없고 다 놓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닥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다시 걸어 나와 본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그때 진짜로 다시 일어선 건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책임감이었어요. 이런 일을 또 누군가 겪게 두면 안 된다. 내가 이 고통을 겪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요, 누가 저보고 할머니 고생 많으셨죠? 하고 물으면 예전처럼 눈물부터 나는 게 아니라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느낍니다.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냥 할머니로만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귀엽고 따뜻한 단어지만 어쩌면 그 안엔 나 자신을 잊고 사는 삶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답게 내 이름으로 내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어요. 이름 없이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불리던 내가 이제는 김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 된 거죠. 요즘은 강의가 없는 날이면 조용히 책상에 앉아 새로 생긴 금융 사기 수법 같은 걸 공부해요. 누가 또 물어볼지도 모르니까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 감사하다. 내게 이런 기회를 준 세상에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나 자신에게도.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단 걸요. 내가 선택한 이 새로운 길 위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김영순 할머니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분들이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고 지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